아유, 많이 오셨네요.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저는 김용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세일즈도 오래 했지만 강의도 오래 했거든요. 한 30년 했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사람이 많다거나 뭐 높은 사람들이 있다거나 이래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게 저녁 7시 반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이걸 그 귀한 시간을 내는 만큼 잘해야겠다, 뭐 이런 부담이 살짝 돼서 감회가 새롭고요. 또 이게 말하자면 출판 기념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6번째 책인데요, 5권은 전문서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책값이 42,000원 뭐 이렇습니다. 근데 세일즈 갑질하기는 일반인들, 그리고 사실은 한국에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8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한번 쓰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썼습니다. 책이 재밌죠. 여러분, 대학생들한테 세일즈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애들이 뭘 떠올릴까요? 세일즈 이러면 술집에서 접대하는 장면을 떠올려요. 제가 세일즈를 한 30년 해보니까 해서는 제일 안 될 행동 중에 하나가 접대야. 이걸 하면 안 돼. 세일즈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이게 30년 영업한 사람의 결론인데 어떻게 현장에는 이렇게 오염된 메시지가 알려져 있을까? 그래서 이제 책을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갑이 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넌 누구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김용기라고 하고요. 이런 기업에 근무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증권회사, SK텔레콤. 대체로 제가 전공이 2개인데 하나는 영업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 훈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컨설팅 회사 지금 18년째 CEO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 대표가 별게 아니고요. 영업 대표입니다. 항상 세일즈 할 때는 제가 가서 PT 하고요, 경쟁하고 지고 이기고 이렇게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는 사실 현장 이야기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값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컨설팅 회사인데요, 한국에 이런 컨설팅이 없었습니다. 11년 전까지. 저희 회사가 11년 됐거든요. 어떤 컨설팅이냐면 기업들이 수주를 할 때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수주 컨설팅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세스인데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수주를 잘 하려면 첫 번째로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소위 말하는 영업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업은 이런 게 영업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고객하고 만들면 영업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영업의 목적이 아닙니다. 방법의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영업의 목적은요, 경쟁자는 없는 양질의 정보를 수집해서 경쟁자를 이기는 게 영업입니다. 사실은 이게 목적이에요. 다르죠? 고객하고 친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경쟁자가 없는 양질의 정보를 수집해서 경쟁자를 이기는 방법을 개발하는 게 영업이에요. 그래서 영업은 2가지죠. 하나는 정보 수집과 이기는 방법, 요걸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전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게 영업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보 수집 활동이 돼야 되고요. 2번째는 메시지를 개발하는 게 전략이에요. 예를 들면 고객마다 다 틀려요. 어떤 고객은 싼 가격을 원해요. 그러려면 이기는 걸 수주라고 합니다. 수주를 하려면 우리가 제일 싸요 이 메시지를 주면 수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고객이 그러면 가장 싼 가격을 원하냐? 안 그래요. 어떤 고객은 품질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고객에게는 품질이 좋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수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략 개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개발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거,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들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이걸 고객에게 체계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만나서 전달하는 거, 2번째로는 written communication, 이게 뭐냐면 제안서, 3번째로는 또 공식적인 verbal communication이 있어요. 요즘 뭐야? presentation.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잡아요. 영업하는 방법이 전문적이어야 돼. 그 다음에 전략을 개발할 줄 알아야 돼. 개발된 메시지를 가지고 만나서 제안서를 통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전달을 해야 돼요.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유하고 독립적인 기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이제 대기업이고 중소기업 가서 컨설팅을 해보면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영업을 할 줄 몰라. 막 고객하고 매일 술 마시면 영업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데는 전략 개발 프로세스가 내부에 없어. 그러니까 전략이 없고 그냥 우리의 기술만 막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제안서라고 생각해요. 테크니컬 익스플러네이션이 제안서인 줄 알고 있어. 또 어떤 데는 뭐 프리젠테이션을 못해. 이렇게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컨설팅 하는 게 저희 일인데 어느 정도 하냐면 1년에 저희 본사에서 집계하면 정확히 집계 안 되는데요. 저희 컨설팅으로 수주한 금액이 한 300빌리언웨어니까 한 30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슈플리는 지난 연말까지 수주 금액이 한 26조 정도 되고요. 수주율은 87%예요. 이건 이제 저희가 정직하게 매년 연말마다 이걸 지난 10년 동안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들어가 보면 여기 쫙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왜 지셨어요? 이렇게. 우리도 퀴즈 뭐 이런 거 할까요? 없나? 제가 뭐라도 줄게요. 사랑이라도. 뭘까요? 저랑 퀴즈 할 때는 그냥 손 들면 안 되고요. 손을 들면서 도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러면 진짜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뭐죠? 그냥 말하면 안 돼. 도전. 예. 가격이에요. 예. 이따 제가 뭐라도 드릴게요. 예. 가격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격만이 구매의 유일한 기준이면 영업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견적만 내면 돼요. 그건 영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영업은 고객에게 가격과 가치의 갭이 제일 크다는 걸 우리께 제일 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가성비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성비가 제일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영업이에요. 가격이 제일 싸다 이걸 말하는 게 영업이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요. 영업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챕터인데 하나는 영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전략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그걸 제안서나 PT로 전달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 회사에는 요 주제 하나에 이틀짜리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으면 굉장히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돈도 많이 들고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90분에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행자가 10분을 까먹고 제가 한 70, 80분에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슈플리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슈플리에서 본사에서 해보니까 우리가 고객의 니즈를 다 맞췄어. 제안서도 제일 잘 썼어. 제안서를 제일 잘 썼다는 말의 의미는 고객이 요구한 가격, 경험, 실적 이런 걸 100% 충족시켰어. 그러면 수주가 100%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52%밖에 안 돼요. 반은 여전히 적. 왜 그렇죠? 고객이 요구한 니즈를 100% 충족시켜도 수주가 반밖에 안 되는 이유는 나 말고도 저걸 충족시키는 경쟁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 고객이 요구한 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이걸 충족시키는 건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이 중요한데 고객은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거나 말해줄 수 없는 요구 조건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말해줄 수 없거나 말해주지 않는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는 여기에 unstated requirement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해줄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고객들은 웬만하면 자신의 예산 범위를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알게 되면 협상의 주도권을 뺏기기 때문에 말해 주지 않아요. 말해 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CEO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3일 후에 퇴직하실 거니까. 뭐 이런 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 조직에 조금 안 좋은 거, 뭐 이런 거 숨길 수밖에 없죠. 그죠? 사실 우리 조직은 A 업체를 선호해요. 근데 이런 거 RFP에 쓴 거 본 적 있어요? 가로 열고 우리는 A 업체가 좋아요. 이런 RFP 없잖아요. 근데 이 정보를 알고 모르고는 수주, 실주 여부에 결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정이에요. 요 밑에 빙 수주가 잘 될 것이다. 이런 가정이거든요. 이해가 되잖아요. 저 빙산을 누가 잘할 것이냐. 저걸 알면 수주가 되는데 여러분 이걸 알려면 고객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배가 많이 아픈 환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고객들은요 배가 많이 아픈 환자예요. 이 환자는 내가 배가 아픈 증상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의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병원에 의사한테 이야기하러 가는데 중간에 경비께서 계속 물어보면 어떨까요? 짜증. 왜냐하면 뭐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분한테 이야기를 자세히 해줘봐야 도움이 안 되거든요.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고객에게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로 포지셔닝 되는 거예요. 이건 친한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영업을 해보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단계에서 고객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데 영업사원들은 친해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객들은 뒷걸음질을 쳐요. 여기 이 자리에 영업해 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경험해 본 사실이에요. 고객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나는 친해지려고 해. 그럼 고객은 밀죠. 그 딜의 규모가 클수록 더 안 만나져요.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주 어리석어요. 커넥션이 있으면 고객은 부담스러워서 나에게 기회를 안 주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선을 대려고 해요. 이게 서로에게 부담이 돼서 나중에는 기회가 박탈이 되는데 그래서 전문가 영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체계적으로 연구한 아티클이 뭐 지금까지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아티클인데요. 그 아티클 제목이 뭐 이런 거예요. Selling is not all about relationship. 이게 아티클 제목이에요. Selling is not all about relationship.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인사이트. 뭐 인터넷에서 쳐보면 바로 나와요. 6,000명의 영업 대표를 연구했더니 베스트 프랙티스가 제일 많은 게 전문가 영업이에요. 전문가 영업을 뭐라고 하냐면 영업권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은 있어요. 근데 솔루션 베이스드 셀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사예요. 의사는 두 가지 전문성이 결합돼요. 하나는 병을 진단하는 전문성. 이건 영업 전문성이에요. 그 다음에 약에 대한 치료법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솔루션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이 두 개가 만나야 돼요. 고객의 병을 진단하는 영업 전문성과 솔루션 전문성이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게 64%. 다섯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제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ABS라고 해요. 적으세요. 알코올 베이스드 셀링. 진짜 적고 있어요. 예, 이게 4%. 4%. ABS는 슈플레에서 만든 말이고요. 이 논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영어로 relationship builder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있대요. 여기저기도 이렇게 ABS 친구는 한국에서는 요즘 GBS 골프 베이스드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한국에서는 혼돈이 있어요. 아 서양이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요 B2C에서는 한국에서는 관계를 형성하면 세일즈가 일어나요. 그죠?
그 뭘 보면 아냐면 우리들의 구매 패턴을 보면 알아요. 보험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는 누구? 자동차 누구한테 사셨어요? 아는 누구한테? 우리가 한 대 사줘요. 그죠? 그 아는 후배 취직 안 됐다가 보험회사 취직했다고 오면 어떡해? 무정하게 못 보내니까 하나 들어준다. 제가 몇 개월 전에 한번 확인했더니 제 같은 보험이 20개인데 뭔지를 몰라. 아직까지도 몰라. 근데 한 20명이 찾아온 거겠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B2C에서는 돼요. 한국은 지구상 최고의 관계 중심의 사회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고 세일즈에서 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B2B 수주 영업에서는 이게 안 돼요. 자 봐요. 보험 하나 사주죠. 자동차 하나 사주죠. 댐 하나 만들어. 이거 돼요? 형이 이번에 미사일 하나 만들어. 이거 되냐고. 안 된다고. 너는 동생이니까 이번 미사일 프로젝트는 들어오면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네트워크 사업은 너는 고등학교 친구잖아. 내가 너한테 주면 뭐가 되겠어? 내가 위험하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혼돈이 있냐면 B2C에 적용되는 원리 중에는 B2B에 적용이 안 되는 원리들이 많다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무차별적으로, 왜냐하면 체계적인 연구가 없거든. 우리는 잘 팔면 장땡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전문가 영업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솔루션을 파는 거예요. 이 말이 아주 제일 중요한 말이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전문가 영업은 솔루션을 판다. 이 솔루션을 판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팔고 있더라도 그걸 솔루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컨설팅을 하러 전선 회사를 가봤어요. 근데 거기 영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얼마나 단순해요. 전선이야, 전선, 케이블. 근데 CEO는 모이기만 하면 솔루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CEO가 솔루션을 강조하냐면요. 기업체 가면 제일 중요한 게 강당 이름이거든요. 그 회사 강당 이름이 솔루션이야. 파는 건 전선인데 강당 이름은 솔루션이더라. 그러니까 CEO는, 그래서 제가요, 사례를 한번 찾아보자. 우리 회사에서 솔루션 많아. 자기들 고객이 현대 로템인데요. 뭐 만들어요? 현대 로템이 뭐 만들어? 전차 만들잖아요. 지하철, KTX 이거 만들잖아요. 그 안에 전선이 150개가 들어간대요. 근데 로템 직원들은 전선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걸 설치하는데 일주일 걸린대요. 근데 우리는요, 전선 전문가니까 이걸 패키지를 해줘버리면요, 갖다가 장착하는 게 반나절이면 되는 거야. 대신에 우리는 반나절 정도 시간이 드는 거지. 그러면 자 봐요. 내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시간을 절약할 테니까 3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죠. 그래서 솔루션을 팔면 마진이 높아져요. 단품을 팔면 가격 살깎기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했던 산업 해볼게요. 저는 이런 교육을 팔고 다녔어요. 20대 때. 지금은 메이저 업체가 아닌데 그 당시에 제일 큰 건설회사 중에 하나가 벽산건설이라고 있었어요. 갔는데 선진공법이나 이 다리를 만들고 건물을 세우는데 선진공법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싱가포르나 미국으로 보내는데 1인당 1,0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요, 시간당 강사료가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강사료 40만 원 주실래요? 그러면 3일간 20시간이니까 800만 원 들잖아요. 20명을 교육시킬 수가 있어요. 저한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줘요.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교수들을 다 만나서 커리큘럼을 짰기 때문에 제가 빠져버리면 교육이 운영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해요? 락인이라고 해요. 고객이 도망가지 못해요. 가격은 주라는 대로 줘야 돼. 어디까지? 2억 이하까지는 1인당 1,000만 원씩 돈이 드니까 곱하기 20명이면 2억이잖아요. 저는 2억짜리를 얼마에 줘요?
800만 원에 해주는 거잖아요. 나는 2배를 더 받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교육을 판 게 아니에요. 솔루션을 판 거라고. 솔루션이란 뭐냐면 고객의 가치 관점에서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합하거나 분해하거나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 정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솔루션이란 고객의 가치 관점에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고객의 가치 관점에서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합하거나 분해하거나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써졌습니다. 전문가 영업은 솔루션을 파는 건데, 솔루션은 우리 서비스를 분해, 결합,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는 고객의 질이 좋아져요. 자, 봐요. ABS를 선호하는 고객이 있죠, 여전히. 여러분 고객에. 왜 ABS를 선호하죠? 이럴 때 ABS를 선호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강사가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면 누구를 강사를 뽑아? 자, 강사료 20만 원이야. 근데 20명이 왔어. 20만 원만 받고 하겠다고. 그럼 누가 나한테 막걸리 살게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솔루션이 차별화 안 되면 두 가지라고. 첫 번째는 가격. 근데 가격을 붙여도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줄을 쓴다고. 그 다음 뭐야 그럼? 관계지. 당연한 거지, 고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솔루션을 차별화를 못 해버리면 남는 건 가격. 가격도 똑같으면 남는 건 관계. 문제는 마진이 안 남더라는 거예요. 저는 20대, 30대 때 영업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요. ABS, SBS 진짜 안 가리고 있어. 물불을 안 가리고 있어. 노래방 많이 다녔네. 진짜요. 근데 어느 날 그룹이 두 그룹이 있는데 너무 선명한 거예요. ABS 그룹은 정말 죄송해요. 쓰레기예요. 정말 그래요. 저는 제가 하는 강의는 굉장히 논쟁적이에요.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경험만 있는 사람들은 절대 제 말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업인데 내 인생 30년 동안 나는 영업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지. 예? 절망적인 메시지라고. 근데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요 ABS 고객을 빨리 버려야 좋은 고객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원을 거기에 쓴다고. 그래야 고객의 질이 좋아져. 마진이 남아. 고객은요, 자 봐요. 내가 그렇게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면 그 고객은 내가 중요해져요. 내 마진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사업이 계속 영위돼야 돼요. 그게 이 고객한테 중요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트너십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객과 얼마나 건강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그거의 책임은 갑질을 하는 여러분의 고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의 솔루션을 차별화하지 못한 우리 조직에서 책임을, 원인을 찾아야 우리가 대안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고객의 질이 좋아져요. 두 번째는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자, 봐요. ABS로 수주를 했어. 좋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나 가서 강의해도 돼요. 아무 솔루션이나 줘도 된다고. 아무 상품이나 줘도 된다고. 그래서 조직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R&D를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는 고객의 니즈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수주 현장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자, 봐요. 몇 주, 몇 달을 밤을 새우고 전략을 세우고 뭐 제안서 뭐 디자인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막 고민을 하셔도 이기고 지고 이래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을 담아서 상품권을 드렸더니 수주가 돼. 그 다음부터는 마음만 담네. 응? 그럴 거 아니에요. 응? 그 조직이 밤을 새겠냐고. 전략을 짜겠냐고. 안 그래. 그런 거 필요 없어. 한국 사회는 이런 거야. 상품권 주면 되는 거야. 수주가 된다고. 거기에 맛이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조직은 거기서부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수주 영업은요, 영업이 잘못되면 조직이 무너져요. 영업이 잘못되면 솔루션이 무너진다고. 다시 말하면 영업을 제대로 하면 솔루션이 건강해지고 경쟁력이 있어져요.
저희가 세일즈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한국 사회에 프로포즈 컨설팅 이렇게 11년 전에 들고 왔더니 결혼 소개업인 줄 알더라고. 프로포즈 뭐 그거 설명하고 파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따와요, 저희 직원이.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엄청나게 고객의 니즈가 높아요. 근데 저희 직원들을 저의 수준은 이래. 우리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 뭐 갖다 주어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엄청 고통스럽게 이 니즈를 맞춘다고. 어떤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성공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이 커. 그리고 이 경쟁력은 여러분의 경쟁자가 결코 하루아침에 쫓아올 수가 없는 경쟁력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대로 수주해야 여러분의 솔루션이 건강해지고 경쟁력이 있어져요. 마지막으로 전문가 영업을 해야 전문가가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쉬플리 호주의 아시아 지사가 있어요. 거기에 마틴 쿰이라고 실제 인물이에요. 장애가 있어요. 다리를 절어요. 근데 세일즈를 얼마나 잘해버리냐면 이 사람이 아시아 지사에 오고 반년 만에 매출이 3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부러워가지고 그 당시 디렉터인 필 코엔한테 몰래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 나도 하나 뽑고 싶은데 얼마 줘야 돼요? 그 당시에 42만 불. 5억 정도를 줘야 그런 사람들.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에서는요, 이렇게 전문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프로 운동 선수들처럼 옮겨 다녀요.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줘야 데리고 올 수가 있고, 특징은 근데 뭐냐면 못하면 금방 잘라요. 왜냐하면 이게 몸값이 비싸니까 우리처럼 1년, 2년 기회 안 줘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영업 3개월에서 6개월 보면 알겠더라고요. 안 된 사람도 영원히 안 돼. 그래서 전문가가 ABS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40, 50대. 지금 한국 대기업이 아주 그냥 널려 있어요. 매일 밤마다 ABS에. 경쟁력은, 전문성은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리더 입장에서는 간을 새 걸로 갈아주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술도 이제 잘 못 먹고 늙어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전문성은 거기서 거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 영업을 하셔야 된다. 이게 갑 영업이에요. 왜 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저희는 11년 동안 이걸 믿어요. 한국 사회에는 옳지 않은 고객이 많아요. 누가 고객은 왕이라고 거짓말을 해. 그건 자본가들, 경영자들의 교묘한 논리라고. 한국에 갑질하는 잘못된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데 싸워서 이겨야지. 제대로 된 파트너하고 사업을 해야지. 할 수 있는데 노력은 않고 그 갑질에 그 입맛에 맞추는 게 영업이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좀 하려고 해요. 미국에서는요, 2008년 이후에 고객의 구매 패턴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어요.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융위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영업사원을 만나기 전에 쭉 보는 거야. 오면서 쉬플리 코리아를 이렇게 쫙 찾아보고 김용기 대표를 쫙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설명을 해서 세일즈가 안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고객의 구매 절차가 까다로워졌어요. 두 번째로는 지식이나 정보는 우리가 설명해줘서 세일즈가 안 일어나요. 옛날에는 그것만 해도 값졌다고. 그래서 지금은 뭘 줘야 되냐면 인사이트를 줘야 돼. 뭐가 인사이트예요? 그 150개 일주일간 붙이고 있지 말고요. 3일치 주세요. 저희들이 갖다 붙여드릴게. 교육 미국에 1,000만 원씩 한 명당 1,000만 원씩 보내지 말고요. 국내에다가 800만 원 들여서 과정 세팅합시다. 이게 인사이트라고 한다고.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줘야 고객의 구매 결정이 바뀔 수 있어요. 현재 조사에 의하면 고객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65% 정도는 이미 구매 결정을 여러분이든 아니든 하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뒤집거나
아니면 구매율을 높이려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 이거 절대 인사이트 세일즈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찾아보거나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수주 영업에 그럼 전문가 영업을 한다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전문가 영업을 그러니까 저는 영업에 있어서 굉장히 극단론자예요. 제가 많은 직원들하고 일을 해보니까 아까 그랬지만 영업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도 천하의 단순해. 뭔지 아세요? 신규 영업이에요. 영업 잘하는 사람은 신규 영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산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자연 고객 감퇴율은 30%예요. 내가 아무런 영업 활동을 안 하면 고객이 10명이었으면 내년에 7명이 되고 내후년은 5명이 돼요. 적어도 30% 이상씩을 확보해야 우리 회사가 고객의 숫자가 늘어요. 그래서 신규 영업을 하는 게 영업을 잘하냐 못하냐의 유일무이한 기준이라고. 이거 보면 안다고. 조직에도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딱딱딱 있다고. 신규 영업을 못하면 기능적이에요. 그 사람 빼고 아무나 넣어도 돼요. 행정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고. 영업은요, 제가 우리 영업 조직에 항상 이야기해요. 조화나 균형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아라. 영업은 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파괴력이 제일 중요해요. 시장의 파괴력. 남들이 못한 인사이트.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이 세 분이 한 팀이에요. 목표가 10억이에요, 10억. 우리 평균 10억이에요. 1인당 10억. 근데 1억 하셨어요. 8천만 원 하셨어. 목표는 10억인데 1억 하셨어. 8천만 원 하셨고 1억 2천 하셨어. 베스트 프랙티스지. 셋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해요? 셋이 모여서 이런 말을 한다고. 우리 회사 미친 회사야. 어? 우리 목표는 지금 10억인데 평균 1억 했거든. 시장을 몰라요. 사장이 막 이런다고. 굉장히 셋이 분위기도 좋고 팀워크도 좋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1억 8천 13억이 한 명 있어요. 셋이 모이면 어색해. 무슨 말도 하기가 애매해. 그러면서 13억 때문에 우리 회사가 먹고 산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13억이 1억을 더 이상 합류하지 못하게 한다고. 1억 하던 사람이 5억, 7억, 8억을 하게 돼요. 제가요, 1990, 진짜 오래전이잖아요. 저 이렇게 어려 보여도 직장생활 30년인데 92년에 이런 교육회사, 조그만 교육회사 세일즈를 하러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 팀장이 그 당시에 기억에 37살인데 92년이에요. 그 달에 수당을 1,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월급을 어떻게 주냐면요. 5만 원짜리가 없잖아요. 100만 원짜리를 12다발을 주더라고. 이렇게 주더라고. 와, 제가 돌아버렸어요. 아니 저렇게 돈 버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전 제 인생에서 한 달에 1,200만 원 수당을. 근데 그분이 자관 영업의 천지였어요. 우리끼리 별명은 숨 빼고 뭐 이런 게 별명이었는데 진짜 영업을 잘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의 모든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연봉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 연봉도 첫 해 신입사원이 3천을 넘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모든 가정을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완벽의 충동이라는 책에 이런 게 나와요. 1950년대까지 사람들은 1마일을 4분에 뛰면 이 심장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이 4분 2초 3초 말 이랬다고. 근데 그 달리기 선수 중에 의대 다니는 놈이 있었네? 근데 이 놈은 좀 배운 놈이라 막 심장을 재보고 이러니까 안 터질 것 같은겨. 그래가지고 지가 연습을 했어요. 이거 실제 그 책에 나오네요. 그리고 3분 57초인가로 추파를 해요. 근데 웃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 해만 그 4분벽을 돌파한 사람이 15명. 그 다음 해까지 합쳐서 50몇 명이 돌파를 해버려요. 사람들은
마음의 벽에 갇혀 있으면서 이걸 자꾸 물리적인 벽이라고 우긴다고. 그냥 지 마음의 벽에 1억밖에 못하고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회사는 미친놈. 제가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요. 상향 평준화 되잖아요. 이런 조직은 10년 후에 가보면 다 본부장이나 부문장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렇게 하향 평준화된 조직은요. 나중에 이 영업 조직이 없어도 회사에 크게 없애버리지. CEO가 바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킬을 훈련하는 시간은 아니라서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신규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콜드콜이에요. 콜드콜이 뭐냐면 잠재 예상 고객에게 모르는 잠재 예상 고객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콜드콜이에요? 예, 고객의 반응이 손 드셨으면 상품 주는 건데 예, 고객의 반응이 쌀쌀 맞을 거잖아요. 그래서 콜드콜이에요. 근데 이제 이 콜드콜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만 뚫으면 그 다음에 미팅을 어떻게 하겠어요? 대충 하겠어요? 모든 미팅은 계획적이고 전략적이어야 돼요. 근데 내가 콜드콜로 뚫은 고객을 내가 어떻게 대충 하겠어요?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미팅 준비를 한다고. 갔다 오면 그것을 우리 회사의 지식으로 축적하고 전략을 개발해야 돼요. 그 전략에 기반해서 제안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 전략에 기반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가 전문가 영업의 과정이에요. 따라서 콜드콜의 장벽만 넘으면 계속 전문가 영업의 트랙에 있는 거예요. 마틴 쿰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영업을 잘해? 나는 8시간 동안 3개만 해. 콜드콜, 고객 미팅, 제안서.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대기업에 가면 당신들은 하루에 8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콜드콜과 제안서 작성과 미팅에 일주일 40시간 중에 몇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거의 안 써요. 너무 웃겨요. 한국 사회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제가 현대자동차에 있었는데 신규 고객 만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근데 실적이 좋기를 바래요. 그게 말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바래야지. 편하게 지내던가. 편하게 지내면 실적이. 근데 안 만나면서 실적이 좋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파괴력 있는 영업을 하려면 이런 전문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뭐 요 나머지는 기법들은 생략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전략이니까 전략 이야기는 잠깐 해드릴게요. 전략은 이런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객의 잠깐 제가 써드릴게요. 고객의 니즈. 전략이라는 건 영업 전략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고객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전략인데요. 이것을 결정하려면 손자병법 할 때 손자에 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 나와 경쟁자의 강약점을 알아야 돼요. 나와 경쟁자의 강약점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질문이 좀 어려우니까 나와 경쟁자의 강약점은 판판이 고객에 따라 같아요? 달라져요? 사실은 달라지죠. 고객의 뭐에 따라 달라져요?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죠?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사실은 전략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전략이 있는 회사냐 없는 회사냐는 뭘 보면 아냐면 제안서를 보면 알아요. 전략이 없는 회사는 회사 이름, 고객 이름만 바꿔서 제안서라고 제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무늬만 제안서고 본질은 카탈로그라고. 상품 설명서. 우리 서비스를 설명하는 거라고. 진짜 제안서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제안서의 솔루션, 내용, 구조가 달라져야 된다.
이게 제안서예요. 왜냐하면 고객의 니즈에 대응해야 수주가 되니까. 이것도 사례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아까 우리 현대로템 이야기했으니까 그거 잠깐 이야기할게요. 그 현대로템은 군사업을 해요. 근데 어디 계열사냐면 현대자동차 계열사예요. 그래서 장갑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사례예요. 이제 2012년 정도에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처음 시작하면서 만났더니 너무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갑차를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퀴를 달 수도 있고요. 그 쇠로 된 무한궤도 아시죠? 무한궤도는 불도저 생각하시면 돼요. 쇠로 된 무한궤도. 근데 현대 로템은 뭘 잘 만들겠어요? 바퀴, 무한궤도. 바퀴를 잘 만들어요. 그 당시에 경쟁사는 지금은 한화로 바뀌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중공업 잘하는 그룹이 어디예요? 두산중공업에 두산 DST라는 방산업체가 있었어요. 거기는 그걸 잘 만들지. 불도저를 만드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딱 컨설팅을 하러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판이 끝나 있어요. 두산 DST가. 왜냐하면 고객들의 니즈가 뭐냐면 고객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장갑차는 튼튼해야 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장갑차는 튼튼해야 돼. 그럼 뭘 달아야 돼? 왜? 당연히 무한궤도를 달아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제안서에 이렇게 쓰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바퀴를 제일 잘 만듭니다. 이렇게 쓰면 수주가 돼요? 실주가 돼요? 실주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요. 뭘 조사를 했냐면 이걸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이제 군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러지만 여기서 상위 개념이 있어요. 장갑차가 튼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다른 말이 있어요. 생존성이라는 게 있어요. 장갑차는요. 그 무기는 생존성은 튼튼해야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동성이에요. 잘 움직여야 된다. 근데 현대전은요. 90%가 시가전이에요. 시가전은 빌딩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기동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해서 만든 논리는 이런 거예요. 장갑차는 기동성이 현대전의 90%가 시가전이니까 기동성이 중요한데 이게 100km 속도가 나야 돼요. 그러려면 20톤 미만이어야 돼. 그러려면 뭘 달아야 돼? 그러려면 바퀴를 달아야 돼요. 군사업은요. 고객이 얼마나 많냐면 육군, 육참,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엄청 많아요. 2년 동안 그 영업을 그 팀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제안서에 우리는 바퀴를 잘 만듭니다. 이렇게 수주가 됐어요. 이 기본형이 6,500억이고요. 이거 응용형까지 4조짜리 사업이 전략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안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전략적 적합성이에요. 고객의 진짜 니즈를 파악을 하고 고객의 진짜 니즈는 누가 정의를 하냐면 전문가가 정의를 해요. 여러분 군인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군인은 사용자라고 해요. 유저라고. 여러분 운전 30년 저 했거든요. 자동차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장갑차 10년 몰았던 전문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장갑차는 튼튼한 것보다도 생존성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전문가로서 니즈를 정의하면 그때부터 고객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 중요해요. 이걸 전략적 정합성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 잠깐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전략은 왓과 합으로 정의가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 경쟁자와 나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디스크리미네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이걸 알려면 경쟁자와 나의 강약점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좀 이따 찍으세요? 이제 찍으셔도 돼요. 네. 고객의 이슈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한 강약점이 아니라 고객이 뭘 보는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실제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고객을 이거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저희가 보니까 이제 그 B2B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중에
딜의 규모가 크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사람들은 키맨을 찾아서 이렇게 조지면 수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그런 프로젝트도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 고객들은 집단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임원이나 리더나 CEO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어. 내가 CEO인데 내가 의사결정을 다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3가지 전문가들이 고객 조직에는 항상 있어요. 첫 번째는 이코노믹 바이어. 이건 구매부서나 조달부서나 회계부서 이런 데가 이코노믹 바이어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테크니컬 바이어가 있어요. 이분들은 기술 전문가예요. 근데 이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엔지니어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테크니컬 바이어예요. 우리 회사가 법률 자문 회사를 선정할 때 우리 조직의 테크니컬 바이어는 누구예요? 법무팀이나 변호사들이에요. 우리 조직 내에 법무팀이나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잖아요. 이걸 테크니컬 바이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유저가 있어요. 실제 사용자들이 있다고. 그리고 이 셋은 관점이 너무 틀려서 실제로는 이 셋의 관점을 다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제가 짧으니까 예를 하나만 들면 아까 장갑차 이야기했잖아요. 그 장갑차 개발하는데 군인들 인터뷰했더니 너무 웃겨. 막 그 첨단 장갑차거든요. 군인들 관심이 뭐냐면 계단이 너무 높대. 우리는 다리가 짧은데. 너무 높대. 막 겨울엔 쇳덩이놀이잖아요.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덥대. RFP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 RFP 하나도 없어요. 그 현장에 가서 고객의 목소리만 들어야 나오는 거예요. 기술 전문가들 관심 없어요. 구매부서 관심 없어요. 이건 현장에만 있는 목소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평가위원 중에 1명 내지 2명은 대대장이 들어와요. 맨날 그 이야기 듣는 대대장이 들어온다고. 우리 애들이 계단 높다고 했는데 이쪽 제안서에는 한국인의 체형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설계, 별말 아니에요. 계단을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뭐 이렇게 써놨어. 어떻게? 우리 군 사업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의사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나는 IoT 전문가야. 이쪽 제안서에는 IoT 적용 계획이 있어. 군사업에 IoT 적용 계획 쓴 적이 없는데 있네? 여기는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이게 1등, 여기가 2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보지 전체를 보지는 못해요. 이게 이제 제안서 작성할 때도 중요한데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디시전 메이커, 의사결정자만 볼 게 아니라 영향자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집단적 의사결정을 해요. 이 각자는 이것도 하나 찍으셔도 괜찮아요. 이 각자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슈를 정리하냐면 각 사람이 가지는 의사결정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고요. 이 사람이 이 이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한가를 평가해서 이 점수를 곱해요. 5 곱하기 4는 20.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파워 평가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그룹핑을 해요. 이해되시죠? 비용 절감이 여러 사람에게 있었잖아요. 그죠? 비용 절감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이해하게 돼요? 2가지를 이해하게 돼요. 2가지를 이해하게 돼요. 하나는 이 조직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이슈가 어떤 이슈보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로소 뭘 할 수가 있냐면 고객의 니즈를 알게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강약점이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쟁사 비교표 혹은 영어권에서는 BCM 혹은 B더 컴패리슨 매트릭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쟁사 비교표를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우리 관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 고객의 핵심 이슈를 가지고 우리와 경쟁사를 비교해서 점수가 낮으면 불리한 이유가 있어요. 점수가 낮은 이유가 있겠죠?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점수가 높으면 높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의 강점이에요. 강점은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고 약점은 네거티브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강약점을 발라내면 비로소 뭘 할 수가 있어요? 전략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강약점을 개발하면 이 강약점에 기반해서 전략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대체로 사람들이 영업할 때 대화하는 걸 보면 제안서를 보면 프리젠테이션을 보면 이 네 가지 관점이 견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만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본 가장 아이디어로 승부한 프로젝트는요.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몇백억짜리 큰 사업이에요. IT 시스템이 몇백억이면 큰 사업이거든요. 근데 한국 대기업이 네? 경쟁사는 중견기업이에요. 근데 경쟁사는 훨씬 솔루션이 좋아. 그리고 중견기업이라서 가격 경쟁력도 훨씬 좋아. 누가 봐도 이 대기업이 지게 돼 있는 판이에요. 근데 막 전략을 짜는데 안 나와. 계속 경쟁자를 리서치하다가 뭘 알게 됐냐면 협력 업체들이 있잖아요. 정보가 오고 가거든. 그 중견기업이 전선을 중국산을 사용한다는 걸 발견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 걸 갖다 쓰니까. 근데 사실은 뭐 몇 년 전 사례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중국산은 좀 싸고 품질이 안 좋다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사실 요즘 사실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래도 그런 편견이 있었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슬라이드 전면에 전선의 단면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메시지가 뭐냐면 전선은 방수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이 되게 웃긴 말이래요. 제가 전선 회사 갔다 물어봤더니 전선은 방수가 다 잘 된대요. 그래서 이번 사업에서 우리는 비용 부담 무릅쓰고 국산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두 번째 업체가 자신만만하게 들어왔는데 평가위원들 머릿속에는 이미 전선, 방수, 국산 이게 계속 생각나는 20분 PT가 끝나고 첫 번째 질문은 아니 알았는데 전선은 어느 나라? 아 저희 중국산. 중국산? 뭐 몇백억짜리 사업이 뒤집어졌다. 싫어요.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왜 한국 사회는 그럴까요? 한국 사회는 입찰 평가하는 시간이 길어 짧아. 왜 짧아요? 이 비밀은 여러분이 모르시죠. 왜냐하면 저는 유럽이나 미국하고 비교하고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지극히 짧아요. 왜 그렇죠? 한국 사회는요. 투명성 컴플렉스 사회예요. 우리는 평가를 잘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공정한 게 중요해요. 트랜스페런시. 공정해야 돼. 뒷말이 안 나와야 돼. 평가를 길게 하면 화장실 가다 누구를 만나. 오줌 마렵기 전에 끝내자. 뭐 이런 발상이에요. 그런 발상. 그러니까 너무 짧아. 제가 조달청 평가위원이거든요. 대전에 2시에 가서 4시 전에 나와요. 내용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나는 평가를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내용 나는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근데 어쨌든 나는 평가를 하고 나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몇백억짜리 사업을 눈속임으로도 수주가 가능한 게 한국 사회이기도 해요.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조달청장한테 한번 만나줄 때 안 만나줘요. 왜냐하면 문제거든. 평가를 잘해야 되거든. 특히 국민의 인프라와 관련돼서. 어쨌든 근데 전략 이야기에서 요 4가지 관점을 견지하면요. 자, 여러분, 그 아이디어 발상법 중에 아이디어의 질이 필요하면 아이디어의 양을 추구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양을 추구한다고. 4가지 관점을 견지하면 어떻게 우리의 강점을 강조하지 요 생각만 하는 사람을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디어가 4배가 다양해지거든. 양이 많아지거든. 그중에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아이디어가 걸릴 가능성이 많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4가지 관점을 견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2가지 주제를 했어요. 아주 제가 시간 관리 잘하고 있어요. 20분인데 남았는데 제가 10분씩 제안서하고 PT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제안서에서 좋은 제안서는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객 조직에는요, 제안서를 다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의사 결정력이 없어요. 의사 결정력이 있는 사람은 제안서를 다 읽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안서는 어떤 게 좋은 제안서냐면, 의사 결정력이 높을수록 전문가예요, 비전문가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고객 조직은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돼 있다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 위로 올라갈수록 비전문가이고 실무자가 아니지, CEO일수록. 그러면 제안서는 어떻게 써야 돼? 비전문가한테 어떻게 써야 되냐고요? 쉽게 써야 돼요. 제안서의 본질은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노자 장자 강의를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강의를 너무 쉽게 우리한테 풀어서 써줘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전문가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비전문가예요. 노자 장자. 왜 그러냐면, 자 봐요. 전문가는 노자 장자를 100%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대중의 단어로 환치하면 될지 너무 쉽게 잡아내요. 근데 내가 이해도가 어중간하잖아요. 그러면 노자 장자의 그 표현을 뭘로 바꿀지 내가 단어를 못 찾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대로 써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지, 강의가. 못 알아듣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어중간하게 이해한 그 사람 잘못.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컴플렉스 가질 필요가 없어. 저것이 문제네, 이렇게 해야 돼. 강의 듣다가 못 알아듣겠으면 저것이 문제예요. 안 그래요? 이런 거라고. 제안서가 어렵다는 건 우리 조직이 이해도가 부족한 거예요. 비전문가를 설득할 만큼 전문성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쉽게 이야기해요. 전문가.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좋은 제안서는 쉬운 제안서예요. 쉬운 제안서는 두 가지가 쉬워야 돼요. 첫 번째는 시간이 기가 막히게 짧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가 너무 중요하냐면, 평가표에 필요한 평가 항목을 빨리빨리 찾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답을 찾기가 쉬워야 돼요. 이건 대체로 잘 하셔요. 조견표 이런 거 다 아시고, 조견표 너무 중요해요. 평가위원 입장에서 순식간에 답을 찾을 수 있게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답이 명확해야 돼요.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답이 명확하려면 이런 구조가 돼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안서는 답이 명확하려면 이래야 돼요. 예, 아니요, 이렇게 주장이 분명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클레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한 근거, 데이터가 분명해야 돼요. 주장이 분명하고 근거가 분명하면 답이 명확해요. 평가위원들은 이것만 보고 답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이거 보고 점수를 주진 않아요. 요거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헤드라인 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30% 비용 절감, 여기다가 쓰면 제일 효과적으로 강조돼요. 이걸 스트레스 효과라고요. 강조하다, 이런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초두 효과, 이런 표현 써요. 우리 첫 번째 소개팅 기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 소개팅. 가끔 기억 안 나는 중년 남자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알코올성 치매 초기예요. 23번째 소개팅 기억 안 나야 돼요. 이거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더 심각한 사람들이. 변태일 가능성이. 그렇잖아요. 이거 초두효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 30% 비용 절감? 진짜? 나 그런 주장은 처음 보는데, 이렇게 제안서를 자세히 보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드 효과라고 해요. 요거 리더십 할 때 리드입니다. 리드 효과. 이거 제일 잘하는 건 이동전화 대리점이에요. 뭐라고 써졌냐면 공짜, 이렇게 써졌어요. 가슴이 떨려. 공짜? 들어갔다 나오면 100만 원. 25년째 반복하고 있는. 근데 이거 없으면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거 안 써진 데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공짜를 사본 적도 없어요. 이게 항상 100만 원짜리예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게 리드의 효과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많이 봐온 엔지니어들, 특히 공학 박사들은 정확히 문서를 반대로 써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에 훈련이 됐냐면 아카데믹 라이팅에 훈련이 돼 있거든. 서론, 가설을 세우죠. 그리고 데이터를 제시를 하죠. 그리고 기각하거나 채택하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돼 있다고. 비즈니스 라이팅의 원리는 뭐예요?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결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근거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는 게 비즈니스 라이팅이라고. 배운 사람일수록 제안서를 초기에는 못 써요. 제가 그래서 공학 박사들하고 제안서 쓸 때 처음에 엄청 싸워요. 근데 한국 기업들이 우리가 다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선제안이라고 하는데 세일즈 할 때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 보면요. 한국 기업들이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해외에 나가서 보면 무한해 죽겠어요. 제일 앞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국 기업들? 회사 소개 15장이 나와. 공장 전경 이런 게 막 나온다고. 여기서 맛이 가버려. 안물 안궁. 궁금하겠어요? 공장이? 안 궁금해. 근데 그거 15장. 그 다음에 솔루션 5장, 10장. 제일 귀여운 건 요 마지막 장이지. 기대 효과? 이렇게 반대로 써야지. 여기에 기대 효과를 써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value proposition이라고 그래. 내가 당신에게만 줄 수 있는, 써드릴게요. 가치 제안. 내가 당신에게만 줄 수 있는 고유한 가치. 경쟁자가 줄 수 없는 고유한 가치. 그것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와야 돼. 저 말은 어디에서도 주장한 적이 없는 문장인데 이걸 써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요걸 볼 거 아니야. 너희들의 논리가 뭔데? 솔루션이 뭔데? 데이터는 있니?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논리는 아주 중요하죠. 정리를 하면 미스터리 소설처럼 쓰지 말고 결론을 먼저 써야 돼요. 이해 아니요? 거기에 대한 근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거든요. 헤드라인 구조는 사실 저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헤드라인 구조는 3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요 앞에 제안서 전체 요 제일 앞에 이걸 뭐라고 해요? 혹시 아시는 분? 요 앞에 이걸 기억하세요? Executive Summary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제안 요약 그러는데 영어권에서는 Executive Summary라고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Summary for Executive. 정확히 이제 이야기하면 의사 결정자를 위한 요약이에요. 그래서 저것만 보고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거는 인트로가 아니에요. 인트로덕션은 서론이잖아요. 저건 결론이에요, 결론. 저것만 보고 결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사업의 범위, 예산, 리스크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해외 사업 하는 사람들은 요 이규제큐티브 서머리 훈련을 하면 제안서 전체를 잘 쓸 수가 있어요. 이규제큐티브 서머리는 언제 제일 효과적이냐면 해외 고객이 요구하지 않을 때 제일 효과적이에요. 왜? 경쟁자가 안 쓸 수가 있거든. 제안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규제큐티브 서머리인데 경쟁자는 안 쓰고 나는 써. 유리하지. 유리하죠. 그래서 이규제큐티브 서머리의 원칙은 항상 쓴다예요. 고객이 요구해도 쓰고 안 요구해도 쓰고. 그래서 이규제큐티브 서머리는 항상 써.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건 섹션 서머리라고요. 뭐 너무 기술적이긴 하지만 섹션 서머리는 평가표의 평가 항목하고 연계돼서 반드시 필요해요. 이건 굉장히 기술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건 생략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 가서 요 제일 위에 있는 걸 헤드라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헤드라인을 쓸 줄 아는 원리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제안서를 잘 쓰려면 헤드라인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 기업의 헤드라인의 문제는 뭐냐면 솔루션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5살짜리 아이한테 폭죽을 파는데 폭죽의 길이와 무게의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해볼게요. 450g이고 50cm고 3,000원이야. 사!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So what? 이렇게 하죠. 뭔 소린데? 뭐 이런 거지. 이 아이한테 우리가 세일즈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밤하늘의 불꽃놀이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물어봐요. How so?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세일즈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드라인은 우리 솔루션의 특징을 설명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헤드라인은 우리 솔루션의 특징, 피처라고 해요. 우리 솔루션의 특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특징이 주는 고객의 효용을 설명하는 공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을 바꾸면 특징과 효용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솔루션의 특징이 고객에게 주는 효용 혹은 value라고 해도 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특징이 주는 효용을 설명해 주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면, 자, 이 주제문의 문제는 뭐죠? 이 제가 군사업 실제 주제문을 따왔어요. 이거의 문제는 뭐예요? 제가 평가위원으로서 평가를 해보니까 단숨에 읽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숨에 읽다가 호흡곤란으로 죽겠잖아요? 너무 길어. 실제로 평가를 해보니까 3줄만 돼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헤드라인을 만들 때는요, 반드시 2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문이어야 돼요. 복문이나 중문이면 안 된다고. 단문이어야 되고, 거기에는 솔루션의 특징이 주는 고객의 효용을 연결해 줘야 된다고. 특히 조금 더 가면 이 피처가 경쟁자에게 없어. 그리고 고객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디스크리미네이트라고 해. 아까 본 단어잖아요. 이걸 차별화 요소라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볼게요. 제가 이걸 줄인 거예요. 땡땡 사업의 EVS 카이브 수행 경험이나 자체 선행 개발을 경쟁자가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 솔루션의 특징이에요. 근데 경쟁자가 해본 적이 없고 이걸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건 일반적인 피처가 아니라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중요하다고. 효용은 뭐예요? 일정 6개월 단축, 비용 10% 단축. 이게 고객의 효용이에요. 이렇게 써주는 게 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PT 이야기 할게요. PT는 되게 중요하죠. 점점 중요해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알죠.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PT 준비하는데 시간을 못 쓰는데 의사결정력은 8대 2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간은 이렇거든. 그래서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돼요. 제안서보다 요약본이 중요하고요. 요약본보다 PT가 중요해요. 근데 요거 나눠서 쓰는 게 좋아요. PT 슬라이드가 중요하고요. 슬라이드보다 발표자가 더 중요해요. 발표자보다 Q&A가 더 중요해요. 요걸 공식처럼 외우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기려면 이걸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없을수록 슬라이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바뀌어버려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발표자를 안 보고 슬라이드만 봐버려요. 나는 나레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나레이터들의 특징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서 있는 위치예요. 나레이터는 슬라이드 옆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기에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발표하는 기본 원리는 이렇거든요. 3T예요. 발표할 때 첫 번째 T는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가 떴나 눈으로 확인하는 게 터치예요. 터치. 턴? 내 시간의 90%에서 95%는 사람들을 보면서 토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터치, 턴, 토크. 나레이터들은 정확히 반대로 해요. 듣나 잠깐 봐요. 그 다음에 쭉 읽어요. 이게 이제 나레이터들. 그래서요, 가장 훌륭한 프리젠테이션은요, 슬라이드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왜 슬라이드에 보조를 받냐면 내가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를 사실은 받는 거거든. 이걸 명심하세요. 주인공은 여러분이지 슬라이드가 아니에요. 이것만 회복해도요, 수주를 못할 걸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주얼, 이 슬라이드 이름이 비주얼 에이드예요. 굳이 이제 번역하자면 시각 보조 자료. 일본에서는 시다바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가 나를 보조하는 거라고. 근데 많은 발표자들이 본인이 스스로 보조자가 돼버린다고. 켜놓고 읽는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청중을 봐야 되는데 내 시간의 대부분이 화면을 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인 PT가 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질의응답을 지배하셔야 돼요. 예.
질의응답을 지배한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조달청에서 평가를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조달청 평가위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방끈이 길다예요. 조달청의 평가위원이 되려면 석사학위 이상의 15년 이상의 전문가들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많이 배운 사람. 근데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못된 버릇이 있어요. 이거 대충 듣거든요. 근데 발표가 끝나면 진행자가 이러잖아요. 자, 질문하십시오 이러잖아요. 질문을 10분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 하잖아요. 질문을 한 명이 딱 하는 순간 약간 긴장감이 돌면서 나도 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질문은 틀림없이 어려워져요.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가잖아요. 학술 대회를 방불케 해요. 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미 얼굴이 하얘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뭐 이런 표정이에요. 내가 왜 저런 질문을 받고 있지? 그럼 뭐 난사당하고 끝나버리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질문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돼요. 첫 번째 방법은요. 질문을 요구하거나 유도해. 예를 들면 내가 네트워크 구성도에 대해서는 전문적이라 지금은 설명을 생략할 건데 중요한 이슈니까 꼭 질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이제 왜 좋냐면 프리젠테이션은 쉽게 해야 돼요. 전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질문은요. 전부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 질문한 사람한테 내 전문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PT는 쉽게, 질문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굳이 PT에서 하지 말고 질문 시간을 활용하라고. 질문하면 나는 준비가 됐으니까 당연히 잘하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로는 예상 질문을 슬라이드로 준비해요. 기가 막혀요. 전혀 PT 할 때 안 나온 내용인데 내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답이 떠. 슬라이드에서. 저희는 경쟁 PT 할 때 그 전날 리허설까지 다 해요. 저 질문이 55페이지에 있으면 55 엔터를 치면 55쪽이 떠요. 그러니까 촌스럽게 막 이렇게 안 넘긴다고. 저기 오퍼레이터하고 딱 바꿔요. 오퍼레이터는 슬라이드 제목하고 페이지를 딱 가지고 있지. 질문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성도 35페이지, 35 엔터 치면 질문하고 있는데 떠. 이거 한두 개만 걸리면 와우 이펙트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뭐가 나오면 뻔하지. 내가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주장한 거. 그죠? 내 강점. 또 하나 중요한 건 경쟁자가 강점이라고 주장한 거. 또 하나는 내 약점. 또 하나는 고객의 중요한 이슈. 이 네 가지 범주 중에서 한두 개 안 걸리겠어요? 다 걸릴 필요 없거든. 한두 개만 걸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가지고 예상 질문을. 사기업 PT는 거의 다 돼요. 막 까다로운 조달 PT 이런 거 안 되는 뭐 군사업 이런 거 안 될 때도 있는데 대부분 사기업이 고객인 데는 다 돼요. 제가 뭐 PT 책이 따로 있어요. 사보지 마세요. 이게 기네스북에 오를 예정이에요. 500페이지예요. PT 책 500페이지 보셨어요? 근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PT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긴장감을 통제를 안 돼요. 그죠? 사람들이 긴장하면 나타나는 신체적 현상이 있어요. 손에 땀이 나죠. 그 다음에 얼굴이 붉어져요. 심장이 막 둥글둥글 뛰어요. 몸에 이 근육이 이렇게 축소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5만 년 전에 공룡 만났을 때 신체적 증상하고 똑같아요. 왜 심장이 뛰는지 아세요? 내가 빨리 튀어야 되는데 심장이 미리 튀는 거예요. 땀이 왜 날까요? 근육이 파열되니까 땀이 미리 나는 거예요. 동공이 확장된대요. 어디로 튀어야 살지? 그래서 동공이 확장된대요. 왜 얼굴이 붉어져요? 피가 빨리 돌아야 내가 실제로 빨리 뛸 수 있거든. 그래서 신체가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긴장을 안 해요? 공룡을 안 보면 돼요. 공룡을 안 보면 긴장 안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긴장하는 이유는 청중을 의식하니까 그래요. 그럼 청중을 안 의식할 수 있냐? 있어요. 내 메시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저 고객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앞에 대통령이 앉아있던
청중이 10,000명이 앉아있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 거기가 사실은 승부처라고. 내가 할 이야기가 없을수록, 내가 나를 꾸밀수록, 내가 잘 보이려고 노력할수록 긴장감은 높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청중의 눈을 거두고 내 메시지에 집중할수록 내가 내성적이든 내가 PT 경험이 있든 없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나는 내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고. 이게 긴장감을 극복하는 가장 근원적인 치유법이에요. 여러분이 긴장하면 3개를 항상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준비를 할수록 긴장감이 줄어요. 70% 정도 실제 줄어요. 내가 준비가 완벽해지면 처음에 긴장감이 100이었다면 30까지 줄어요. 이 정도면 PT를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긴장을 적절히 해야 퍼포먼스가 제일 좋거든. 두 번째는 미리 도착해야 돼요. 미리 도착해서 청중을 만나고 공간을 파악하고 준비를 하면 긴장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내 마음의 준비는 무슨 이야기를 나는 오늘 하고 싶지? 그 메시지에 집중하세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 메시지를 고민하고 내 메시지에 집중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이걸 앞으로 항상 기억하시면 긴장감이 나를 망치진 않아요. 무대 공포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1위예요. 사람들 두려워하는 거 조사를 해봤더니 10위가 개예요, 개. 6위가 죽음이에요. 1위가 무대 공포예요. 스테이지 프라이트. 이걸 극복한다는 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걸 극복하는 데에서 근원적인 PT의 발표력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 되지. 나머지는 우리 6분 남았는데 제가 조금 질문이 있으시면 6분 정도는 더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네, 저 뒤에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셨고 그리고 전략하고 많이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콜드콜을 하다가 많이 까였거든요. 아, 예. 좀 그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준비라든지 예. 혹은 콜드콜을 할 때 컨텐츠라든지 예. 그 이후에 후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예. 조언을 좀 받고 싶어요. 콜드콜이 너무 중요한데 일단 콜드콜은 뭐 안 까일 수는 없고 예, 전문 용어네요. 까인다. 예, 콜드콜은 까이는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제일 실무자들이 콜드콜 할 때 잘못 생각하는 건 실무자들이 실무자한테 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자한테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위계 사회라서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위로 갈수록 콜드콜이 많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그래서 반응이 달라요. 또 하나는 잡아요. 제가 사원한테 전화를 해서 귀사의 수주율을 10%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원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끊어버려. 이거 일 생기네. 뭐 CEO한테 전화를 해서요. 수주율을 10% 올리겠습니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잡아요. 우리가 고객 조직을 자세히 생각해 보자고. 고객 조직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은 여기 어디에선가 되고 있다고. 자, 정보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하고요. 정보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하고 어떤 정보가 의사결정력이 높겠냐고. 당연히 위에서 내려온 게 높아요. 똑같이 부문장이 정보를 접해도 사원이 리포팅한 거하고요. CEO가 리포팅한 거, 지시한 거하고 어떤 게 의사결정력이 높겠냐고. 제 경험에 하면 더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여기서 여기는 3년 걸릴 때도 있어요. 요건 반나절이 안 넘. 엄청 중요하거든. 본인한테는 CEO한테는 엄청 중요하거든. 바로 전화한다고.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가 있지만 저는 그걸 훈련해야 돼. 의사결정이다 모르겠으면 제일 센 놈한테 청와대. 예?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걸 아주 근원적으로 착시하고 있어. 당연히 실무자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할 필요 없어. 실무자는 뭐예요? 의사결정력이 없는데. 의사결정자한테 해야지. 자꾸.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은 자꾸 의사결정자 이상을 만나는 습관을 해야 된다고. 의사결정이 없는 사람 만나면 시간 아깝죠. 네. 또. 네. 오늘 강의하신 내용이 세이지로 갑질하기 그 책에 네. 대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지. 네, 있고요. 그 이제 죄송한 건 예를 들면 전략 같은 거
상세한 내용이 없죠. 그건 제가 잠깐 안내 드리면 지금 제가 최강 그 제안서 책이 있고요. 그건 전략으로 제안서 개발하는 거. 그다음 최강 영업 대표는 영업 전문가 영업하는 거. 최강 PT는 경쟁 PT에서 이기는 방법. 요 세 권의 책이 있어요. 요건 각 분야의 상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요걸 일반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쓴 책이 세일즈로 갑질하기라서 세일즈로 갑질하기는 조금 훨씬 더 대중적이고 구체적인 툴들을 많이 뺐고 이렇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예, 그 밤늦게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튜브나 뭐 책이나 뭐 인터넷에 슈플리 코리아 혹은 김용기 쳐보면 여러분이 필요한 학습 자료들은 굉장히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수주하시고 건강하게 기업을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